우리가 여름에 바닷가에 가서 이제 파도랑 장난을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쫓아나갔다가 발 안 젖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 중에 한 명은 꼭 발이 젖어요. 근데 걔가 동작이 느려서가 아니라 파도가 겹쳐져서 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 거잖아요. 기후위기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수도 불쑥 오고 가뭄도 불쑥 오고 우리가 큰 피해를 입는 거는 불쑥일 때인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사회나 지역의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이 불쑥 때 피해를 입는 거죠. 산업혁명 이후 지구의 평균 온도는 약 1.1도 상승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1.1도가 상승됐다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고속도로에서 한 110km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1.5도가 됐다? 시속 150km를 이제 가속했다라는 거고요. 굉장히 위험이 커지게 되겠죠. 또 10km로 올려갖고 140이냐, 150이냐, 160이냐, 10km씩 10km씩 가속할 때마다 그 위험성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폭을 하잖아요. 과학자들은 지구 온도가 1.5도를 넘게 된다면 지구 위험 한계선을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생존의 문제이죠. 비스듬한 낭떠러지의 한쪽 가장자리 편에 서 있는데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죠. 10년 전에, 5년 전에 우리는 더 달리 행동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 순간도 달리 행동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낭떠러지를 향해서 미끄러 내려가고 있는 걸까?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온 힘을 다해 이 위기를 헤쳐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기후위기는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거대한 관성을 멈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에겐 아직 미래를 바꿀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1.5도 너머의 세상,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희망은 없습니다. KBS 기후재난 특집 다큐멘터리 1.5도 넘어. 지금 현재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간헐적으로 기후위기가 일어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구 전체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기후위기가 일어났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감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의 최근 보고서는 현재 지구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살기 좋은 미래를 보장할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조천호 전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그 창이 닫히는 모습을 매일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모든 위험들은 이게 회복이 이제 가능한 위험이었는데 이 기후 위기는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했던 위험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것이 바로 이제 회복 불가능성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회복 불가능성의 이러한 신호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여기가 저한테는 가장 큰 관심사예요. 무슨 뭐 영구 동토층이 녹는다라든가 뭐 빙하가 깨진다라든가 뭐 북극의 해빙이 얼만큼 녹았냐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거든요. 위성으로 계속 관측은 하고 있어요. 저 북극의 빙하, 남극의 빙하를. 근데 보면 여기저기 지금 금들은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러한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개연성은 갖고 있는데 아직 숫자로다가는 그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게 현재 과학의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은 미래의 일을 예측할 때 누구보다도 신중한 태도를 고수합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신중했던 IPCC조차도 현재의 정책이 유지된다면 지구 온도의 상승폭은 2100년 이전에 3.2도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현재 과학의 수준으로는 그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장은 지구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한 미래를 이렇게 상상합니다. 제가 기후 강의를 하면서 요즘 꼭 보여드리는 슬라이드가 있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의 첫 장면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도 이 기후 변화 때문에 다른 은하계 식민지를 건설해야 된다는 그런 설정이잖아요. 근데 그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은 이렇게 자동차로 달려도 옥수수밭, 지평선 끝까지 옥수수밭이에요.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는 거죠. 가뭄과 병충해에 강한 옥수수로 주식을 바꿨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근데 또 하나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그 프로야구 경기장인데 경기 중에 모래폭풍이 불어옵니다. 근데 관중들이 놀라질 않아요. 아, 짜증나. 오늘 또 이러네. 이런 표정으로 서둘러 마스크를 쓰고 이제 집으로 대피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일상인 거죠. 근데 저는 1.5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선 가까운 미래, 그 인터스텔라의 장면들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멸종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멸종이 아니죠. 굉장히 많은 게 제약되고 교란되고, 근데 또 미국이 그 정도 풍경일 정도면 저 중동이나 아프리카나 그 섬나라들은 진짜 괴멸적인 그런 고통과 타격을 받고 있겠죠. 1.5도는 인류 멸망을 의미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온도가 1.5도 오른 지구에서도 삶은 계속될 겁니다. 아주 힘들긴 하겠지만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까요? 2도 오른 지구에서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3도 오른 지구에서는요? 우리는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1.5도를 막았다, 2도를 막았다 해도 그건 시속 150km, 시속 200km예요. 그거 굉장히 위험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럼 위험이 발생을 했는데 위험이 발생해서 뭐 홍수가 나와서 뭐 무너지고 한 다음에 그걸 내버려 두지는 않죠. 우리가 그걸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제 1.5도, 2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거기서는 다시 회복력이 있는, 다시 복구가 가능한 그런 상황을 이제 의미를 하는데 2도를 넘기 시작을 하게 됐다. 그러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이제 이런 홍수로 무너지게 되고 해수면이 올라와서 연안이 너무나도 많이 침수를 당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게 복구에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공적 자금, 세금을 모아갖고 미래에 가치 있는 일에도 돈을 써야 되는데 맨날 부서진 거 다시 복구하는데 돈을 써야 된다. 이러다 보면 언젠가 그 2도 수준을 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복구가 완벽하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문명의 붕괴로다가 이제 서서히 이제 진입을 하게 될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친다면 산업혁명은 12월 31일 자정을 약 1.5초 남겨둔 시점에 일어났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인류의 거대한 가속이 시작됐습니다. 지구상의 나무 절반이 사라졌고 야생생물의 3분의 2 이상이 멸종했습니다. 당연히 이 위기의 책임은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책임은 모든 인간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윤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연구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기후변화가 인간에게 있는 건 맞는데요. 그 한 명 한 명의 어떤 책임의 양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상위 소득 10%의 사람들이 지난 25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의 양을 보면 그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한 50% 정도 되고요. 좀 더 부유한 사람들, 그 상위 1%의 부자들이라고 하면 왜 저희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전용기 타고 다니잖아요. 전체의 약 15%를 차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거는 소비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소비의 총량 자체가 많다 보니까 온실가스 배출량도 소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차례의 국제기후회의, 그리고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정이 있었지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와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All countries have agreed to hold global temperature rise to well below 2 degrees Celsius.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량을 5년 단위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일종의 숙제를 내준 것인데 숙제를 안 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조항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진국들의 역사적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산업화 혁명 이후에 미국이라던가 유럽 28개국의 누적 배출량이 월등히 많기는 해요. 근데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중국이나 인도 같은 개도국들의 경제 성장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총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받는 개도국의 손실을 선진국이 얼마나 보상해 주는가. 이 문제를 두고 여전히 선진국과 개도국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주장하느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마치 죄수의 딜레마와도 같은 상황. 이 문제를 해결해야 기후위기에 온 인류가 함께 대응할 수 있습니다. 2010년 파키스탄에서 수천 명이 숨진 대홍수가 났을 때의 일입니다. 파키스탄 홍수 났을 때 엄청난 거의 국토의 막 3분의 2가 물에 잠길 정도로 그런 재해를 겪었는데 대통령이 나와서 호소를 한 건 이건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재난이다. 근데 우리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은 0.4%밖에 없다. 0.4%밖에 없는 우리가 왜 이런 걸 겪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빨리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는데 기금을 마련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얼마 낼 건데 라고 하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싹 입을 다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 기금이 모이지도 않았고 그게 계속 줄다리기가 될 거예요. 2022년 11월 열린 제2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7에서는 손실과 피해 보상을 위한 기금 조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기후위기에 대해 오늘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합의가 새로 나왔습니다. 심각한 기후위기 피해를 겪고 있는 개발도상국에 선진국이 기금을 만들어서 이른바 보상을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It is now or never. For us, there is indeed no planet B. 선진국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화석 연료를 태우며 기후위기를 일으켰지만 정작 손실과 피해는 기후위기 대응 역량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 집중됐습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구체적인 논의는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농민운동단체 비아 캄페시나의 동남 동아시아 대표 자격으로 당사국 총회를 찾은 농민 김정열 씨는 당사국 총회의 실상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당사국 총회는 처음 갔었는데 굉장히 좀 놀랬죠. 왜냐하면은 어떻게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그 대책을 이야기하는 이 회의에 후원업체가 어떻게 코카콜라일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 당사국 총회가 열렸던 그 장소에는 수많은 코카콜라 자판기가 있었고 그 자판기를 거기에 참석한 수십만 명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코카콜라 병이 어지럽게 일단은 버려져 있었죠. 지금 현재 이 국제 사회의 어떤 입장과 태도들을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회의가 열린 지 지금 6개월이 지났죠.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런 대책이 없고 사실은 손실과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논의조차도 못했죠. 이행은 물론이고요. 농민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최전선의 당사자 중 하나입니다. 저희들 농민들 만나면 다 이제 기후위기 얘기예요.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어요. 전부 다 이제 날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모잠비크에 갔을 때는 원래 3월 달에 제가 이제 모잠비크 갔다 왔는데 직접 기후 재난 현장을 제가 갔다 왔어요. 한 일주일 전에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냥 농사 짓던 땅이 완전히 침수되고 농사 짓던 땅에 배가 다니는 뱃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재난은 오로지 농민 개인의 사정으로만 치부되고 있습니다. 미국 선녀벌레라는 게 없었어요, 원래. 그런데 작년부터 농작물에 미국 선녀벌레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어요. 그게 달라붙으면은 이 작물이 성장이 안 돼요. 작물이 열매가 달렸더라도 그것이 결실을 못 맺거든요. 병충해들이 달려들어 버리면.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지구가 계속 뜨거워지는 그런 어떤 결과고 또 굉장히 장마가 길어지고 뭐 이런 어떤 결과인데 그런 걸로 수확 못한다 그래서 정부가 보상하지 않잖아요. 수확량이 떨어져서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그냥 농민 개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왜 내 개인의 문제이지? 왜 내 개인이 감당해야 되는 문제이지? 내 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아닌데. There is no planet B. There is no planet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This is not about some expensive... 스웨덴의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당사국 총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몇십 년 동안 블라블라 어쩌고 저쩌고만 외쳐왔다. 주요 국가 정상들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은 하지 않고 말잔치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죠. 이 상황을 절박한 마음으로 지켜보던 사람들 중 몇몇은 이 블라블라에 불복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23년 4월 24일 독일 베를린 중앙역 앞 베를린 시내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6분 되는 분들이 갑자기 이제 현수막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도로에 앉아버려요. 3차로 도로를 기억나는데 3차로 한쪽 도로를 싹 막아버리니까 택시 운전사랑 뒤에 있던 차량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큰 소리로 항의하고 뭐 고함을 지는데 그 사람들은 묵묵하게 피켓만 들고 앉아있어요. 한 5분 정도, 한 3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이제 경찰 사이렌이 들리더라고요. 경찰 사이렌이 울리니까 그쪽 시위대 갑자기 손에다가 접착제를 발라서 손을 바닥에 붙였어요. 도로에다가. 상당히 세게 붙더라고요. 손에서 보니까 피가 날 정도로 강하게 붙어 있어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손을 다 떼어낸 다음에 한 명씩 들어서 도로 밖으로 빼내더라고요. 도로를 봉쇄하고 아스팔트 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붙여버린 사람들. 이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라는 뜻의 라스트 제너레이션입니다. 독일 현지에서 라스트 제너레이션 소속 활동가들을 만난 KBS 유호윤 특파원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지막 세대, 라스트 제너레이션이 많이 문제를 이끈 건 맞아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관련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시민들이 지지하지 않는 분들도 많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관심을 사람들이 어찌됐든 갖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 소수의 사람들 몇 명만 더 모여지게 되면은 이게 정책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한국에서도 신속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직접 행동을 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재각 기후정의 동맹 집행위원도 그중 한 사람입니다. 민주당 당사의 현관을 쇠사슬로 묶어서 봉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희는 멸종성 사원입니다. 2050년 발전중립 가덕도 신공항 철회하라. 저는 21년 3월 15일 날 민주당 여기에 있는 민주당 당사 앞에 가지고 당사의 현관을 봉쇄하는 점거 시위를 시도했었는데요.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2월 달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라는 게 국회에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통과시켰던 그 법을 보니까 이거는
기후위기 시대에 정말 이런 법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교통수단이기도 하고. 돌이켜보면 2020년 9월에 그 법 통과시키기 한 5개월 전에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선언이라는 걸 했어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2인, 기권 6인으로서 기후위기 비상대응 촉구 결의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재 상황이 기후위기다라고 선언하고 딱 5개월 안에 손바닥을 뒤집은 거거든요. 한재각 집행위원은 그 후 1년 넘게 재판을 받았고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그들의 노력은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당시의 판결 내용입니다. 기후변화가 인류의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에 전 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성명서라는 걸 써보기도 했고 기자회견도 해봤지만은 그냥 길가에 개가 짖는 소리 정도로 느끼는 거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거고 불났는데 너희들 하던 일 그대로 할 거냐, 하던 일 다 중단하고 불부터 끄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기도 했죠. 함께 민주당 당사 현관에 올랐던 34살 청년 이은호. 그는 청년 기후 긴급행동 활동을 하며 점거 농성부터 단식까지 수차례 직접 행동을 해온 기후 활동가입니다. 그는 올해 벌써 기후위기 직접 행동으로만 전과 3범, 그리고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일단 2021년 2월에 그 두산 사옥 앞에 가서 친환경 수성 스프레이를 뿌리고 이제 베트남에 석탄 발전소 짓는 거를 멈춰라. 그 다음에는 10월에 포스코에서 수소환원제철 포럼 행사를 크게 하는데 산업부 장관님이 이제 발언하기 직전에 잠깐 1분 동안 얘기 좀 하겠습니다 하고 당상 위에 올라가서 매우 평화롭게 유인물을 뿌리고 하다가 제지당한 그런 활동들을 주로 했고요. P4G 국제정상회의 때 회의장이 있는 동대문 DDP 디자인 플라자 앞에서 2주 정도 단식 농성을 했었습니다. 한재각, 이은호 두 기후활동가는 2021년 5월 서울에서 열린 P4G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는 이름의 국제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렸을 때도 긴급행동을 추진했습니다. P4G 정상회의가 그린워싱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P4G라는 국제정상회의는 사실 기후위기 대응을 잘하자라는 취지에서 열린, 좋은 뜻에서 열린 회의였거든요. 슬로건도 되게 좋았어요.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 이라는 멋진 슬로건이 쫙 나오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실천들. 근데 그걸 잘 보면 수도꼭지 잠그고 물 아껴 쓰는 거랑 바닷가에서 쓰레기 줍는 거. 근데 그 당시 전후에서 우리나라 전국과 해외에 10개가 넘는 석탄 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노후 석탄 발전소 10개를 끌게 이렇게 이제 국제회의에서 자랑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또 신규 석탄 발전소를 10개를 짓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 진짜 우리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이고 있고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보다는 좀 더 선물 포장지처럼 그럴듯한 보여주기. 정부와 국회가 사실 폼 잡고 싶은 거죠. 전 세계 이 정상들 불러다가 폼 잡고 싶었던 건데 거기 내용을 들여다보면 메타버스 뭐시인가 이런 것도 하면서 숲을 키우고 사슴이 뛰어온다고 해서 그게 현실의 숲도 아니고 사슴도 아닌데 그리고 메타버스를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수많은 엄청난 전력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다 알 수 있는 건데 눈 가리고 양호했던 거죠. 기후위기는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닥친 위기입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과 협력보다는 보기 좋은 선언과 구호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해외의 기후활동가들은 점점 더 과격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고흐의 명화 해바라기에 토마토 스프를 끼얹고 대형 마트를 찾아 우유를 뜯어 바닥에 붓기도 합니다. 과격한 방식이 오히려 여론을 악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지난해 여론조사를 보면 이 단체들 시위 방식에 비판하는 여론이 80%가 넘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시위 방식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일까요? 영국에서 시작된 강성 환경운동단체인 멸종반란은 2022년 마지막 날 깜짝 선언을 했습니다. 대중의 일상을 방해하는 급진적인 불복종 행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저도 뭐 사실 어쩌다 보니까 뭐 전과 3범을 추가하게 됐지만 재판 법정에도 불려가고 뭐 저기 빨간 줄 긋고 벌금도 내야 되고 이렇지만 저도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공공의 예술작품 같은 것에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가는 방식은 고민을 해보더라도 우리가 직접 행동이 멈출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이 있는 애들에게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효한, 효과가 있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더 나은 방법이 있다면 알려달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저는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 잘못이 있는 이들에게 잘못을 묻고 잘못된 결정을 한 이들에게 이 결정을 철회해라 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많아져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인가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한 분이 왔다 갔었죠. 그리고 나서 큰 선물을 하나 주고 왔습니다. 거대한 투자를 해서 울산에 새로운 석유화학단지를 짓기로 했습니다.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유화학단지라니 이건 뭐지? 있는 것도 차츰 줄여서 없애야 될 것 같은데 새로운 석유화학단지를 짓는다고? 새롭게 온실가스를 배출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후운동가들은 우리 모두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의 집인 지구에 불이 났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당연히 불 났으면 불을 꺼야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사실 더 문제는 불을 끄는 행위가 아니라 누군가는 이 상황에서도 불을 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름을 끼얹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뜯어 말려야 되죠. 그걸 말리지 않고 이러면 이 위기 해결하지 못하겠죠.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질 겁니다. 지난 6월 그레타 툰베리는 스웨덴 항구에서 석유 운반 트럭이 터미널로 출입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툰베리는 트럭을 막아서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후위기는 이미 수많은 사람의 삶과 죽음의 문제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지 않고 대신 화석 연료 사용을 물리적으로 막기로 했다. 스웨덴 지방법원은 툰베리에게 $240, 약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기후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르는 지금 기후활동가들은 탄소 배출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확률이더라도 지구 온도 상승 제한 1.5도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큰 폭으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015년 이제 파리기후 협약으로다 각 나라가 앞으로 온실가스를 얼마큼 줄이겠다라고 국제적으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그렇게들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들을 다 달성해도 금세기 말에 기온이 한 3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걸 다 달성한다 해도.
그 정도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혁신적인 이러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지금 줄이겠다라고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줄이라고 하는 이런 압박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김현우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장은 이 시기에 국제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책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IPCC 1.5도 지구온난화 특별 보고서에 4가지 시나리오가 실려 있는데 거기엔 사실 믿을 수 없는 해법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BECCS라고 그러니까 바이오 에너지 더하기 탄소 포집 저장이죠. 근데 이게 되겠어? 언제 되겠어? 비용이 얼마 들지 몰라요. 근데도 그 시나리오는 그런 게 들어 있어요. 뭔가 기술적으로 해법을 얘기를 하는데 보는 사람도 그게 될까 싶은 거예요. 화석 연료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하는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CCUS라고 부릅니다. 획기적인 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꼽히지만 아직은 실용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IPCC는 제6차 평가 보고서에서 생태계를 활용한 탄소 포집과 저장, BECCS를 제안했습니다. 작물을 재배해 광합성 과정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고 그 작물로 바이오 연료를 만들어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저장한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해법에서 어떤 메시지가 느껴지시나요? 아직도 누군가는 가능한 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IPCC 6차 보고서 같은 데서 이런 탄소 포집 저장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술된 부분들이 길어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작성이 그 보고서가 다 된 다음에는 각 정부로 다 보내서 이제 그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산유국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로 가게 되면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을 여기에다가 많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됐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이 있어야지만 계속적으로 석유를 팔 수가 있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지금 유지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적인 이러한 이익이 거기에 그렇게 또 반영이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나라들은 성장을 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최전선 당사자인 농민 김정열 씨는 이런 상황을 보며 애가 탄다고 말합니다. 기후위기를 완화하는 혹은 해결하는 정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그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기후위기의 원인, 기후위기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들은 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 거냐? 기술적으로. 또 어떻게 줄일 거냐? 돈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기후위기를 지금 당장 피해를 보고 절감하는 사람들은 이 해결책은 당장 시작돼야 되고 급박하게 진전돼야 되고 급격하게 전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이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거는 너무 느긋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너무 이 변화는 점진적이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죽어가는데. 김현우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장은 기후위기의 원인이 불평등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해법에 있어서도 불평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감축과 수렴. 지금 전 세계 1위 배출국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인도, 인구가 많고 막 산업화를 많이 하는 나라들이 당연히 배출량이 많아요. 근데 이 나라들은 1인당 배출량은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일본, 한국보다도 훨씬 적거든요. 중국이나 인도는 억울하죠. 아니 이제 좀 먹고 살아볼만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지구가 망하니까 우리 보고 감축을 하라고 더 하라고 하면은 우리는 억울하다. 그러니까 필요한 어떤 변화 또는 조치를 하더라도 이게 길게 보면은 우리한테 모두 필요하다라는 공감, 나만 억울한 게 아니라는 인식,
위한,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될 원인을 유발했던 사람이나 계층이나 나라가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이나 나라들이 미안해하네. 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약간의 어떤 손해도 받아들이기가 쉬워지는 거죠. 또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축과 수렴이라는 거는 1인당 에너지 소비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점점 일치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나 앨런 머스크의 배출량과 피지 섬나라나 인도의 빈민들, 원주민들의 배출량이 점점점 같아져야 된다. 세계의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선진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인 것이죠. 그러나 국제평가기관인 점원워치와 기후연구단체 뉴클라이밋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수는 세계 60위, 평가 대상국 가운데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석탄 발전을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색연합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탈석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홍 활동가의 이야기입니다. 23년 1월에 그 10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우리나라는 2050년이나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석탄 발전을 종료하는 나라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런 속도는 국제사회의 그 석탄 발전 퇴출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고 안일한 속도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럽의 경우에 그 대부분 국가들이 2030년 이전으로 함께 설정을 하고 있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선진국은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꺼라라고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 지금 있는 것도 꺼야 하는 마당에 그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가 강원도 강릉이랑 삼척에서 건설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정부의 입장은 말 그대로 나 몰라라 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민간 사업자들이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사회의 속도에 비해 너무 느리게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있는 정부. 한편으론 새로운 석탄화력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정부. 이 모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부가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이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곧 사라질 일터에서 묵묵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폐쇄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이태성 씨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태안화력발전소가 가장 처음으로 25년도에 1, 2호기가 폐쇄되고 그 다음에 보령 5, 6호기가 26년 그 다음에 화동화력이 25년 이렇게 폐쇄 계획이 가지고 있어서 제 꿈이 지금 발전소에서 정년 퇴직하는 게 꿈이었었거든요. 제가 올해 24년 차인데 아까 10년 정도 남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화두는 지금 너는 언제 일자리를 잃게 돼? 정부가 얘기하는 재배치 계획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나는 어디로 재배치가 돼? 재교육이나 재취업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럼 난 어디로 갈 수 있어? 그리고 가족들과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 발전소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만 된다면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수 있다. 아니, 폐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우리 삶을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을 피켓팅을 한번 손팻말을 써서 만들어보자라고 했는데 한 노동자의 그 피켓팅 문구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나의 딸 혜린이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석탄화력 발전소는 폐쇄돼야 됩니다. 여론조사도 저희가 한 2차례 정도 했었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했던 해답이 바로 석탄화력 발전소가 폐쇄하는 것에 75% 노동자가 동의하고 그들의 삶을 지키는 고용 방안을 마련해달라. 그리고 심지어는 고용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폐쇄해야 된다 하는 노동자가 5%가 넘어요. 그러면 그 과정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회적 논의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근데 이게 단순히 그냥 이야기하는 공간이 아니라 실제로 정책을 아주 촘촘히 만드는 그런 대책들을 만드는 사회적 논의가 돼야 된다. 녹색연합 박수홍 활동가는 단순히 석탄이 문제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사회가 자원과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을 다시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인식하고 좀 어떻게 전환해야 될지 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석탄으로 유지되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누군가는 가령 전기라는 알맹이만 쏙 빼먹고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회의 가장 약한 곳에 있는 누군가는 석탄과 함께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어요. 전기는 수도권과 기업으로 계속 가고 있지만 피해는 지역 주민, 노동자, 기후 생태계에 좀 전가되고 있고요. 모든 사람들이 기후위기가 문제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기후위기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좁은 국토에는 석탄화력 발전소와 송전선로가 빼곡하게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윤희 기후변화 행동연구소 연구위원의 이야기입니다. 서울 수도권 사람들은 지역에서 에너지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그냥 서울 사람들이 쓰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는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발전 에너지를 생산하는 그러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제일 크거든요. 그거는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돼요. 줄여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전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이냐 그리고 어디에서 생산을 할 것이며 이거 분배는 어떻게 할 거냐. 지역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생산 시설을 굳이 여기에다 지어서 서울 사람들에게 이걸 공급을 해줘야 되냐라는 그런 이제 갈등들이 생기고 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다시 떠올려 보는 말.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2003년 밀양에 송전탑을 건설하기로 한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이 계획을 알게 된 것은 2005년 이후. 그때부터 밀양의 주민들은 한국전력 밀양지사 앞에서 풍물을 두드리며 송전탑 반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2014년 6월 11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주민 농성장이 철거됐습니다. 송전탑이 세워진 지 어느덧 9년. 김현우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장은 밀양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밀양 송전탑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연결을 상기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생산 기지와 소비처 사이에 존재하는 산, 논밭, 그다음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중요하지 않거나 큰 희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알려준 것이고, 근데 지금도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홍천 쪽에 송전탑 계획 계속 되고 있고, 별로 교훈이 안 됐던 거죠. 밀양 상동면 여수마을에 살고 있던 김영자 어르신의 집 앞에도 거대한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참 우리 마을이 살기 좋은 마을이라서 우리 마을이 너무 좋았는데 송전탑 저거 들어서면서 막 그런 생각이 이제 안 들어요. 싫어요, 사실은. 여기서 떠나고 싶어요. 저 송전탑이 딱 들어서고 나면 그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아유, 송전탑 전에는 진짜 다 잘 지냈어요. 다 얼마나 잘 지냈는지. 고구마 삶아도 서로 오라고 그냥 같이 나눠 먹고, 조금 색다른 게 있으면은 항상 나눠 먹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은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이랬는데 그런 게 영 이제 없어졌죠. 돈도 싫고, 송전탑도 싫고. 밀양에 오게 된 계기는 2013년도, 딱 10년 전인데, 그때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전기를 나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밀양에 되게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 송전탑 문제로 싸운다고 하고 그래서 사람도 죽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내 책임도 조금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고등학생 시절 밀양 송전탑 투쟁 현장을 찾았다가 여전히 밀양에 머무르며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 남어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다수가 사용하는 전기를 위해서 이렇게 소수를 짓밟으면 그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국의 에너지 생산, 수송 체계는 되게 불평등하고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되었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만큼 싸운 곳이 밀양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역할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남어진 활동가와 김영자 어르신은 기후위기 시대의 밀양을 기억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기후위기는 저는 모두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밀양 싸움을 해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밀양과 같은 일들이 무수히 많이 겹치면서 지금의 위기들이 더 누적되고 커지는 거고 그래서 밀양 같은 일을 바로잡고 밀양 같은 일이 더 일어나지 않는 게 실은 모두의 그런 안전한 삶에 앞으로 뭐 미래에 있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싸움이 끝나지 않았죠. 사실은 저희들이 싸우는 것도 그래. 미래 세대가 없으면은 저는 지는 해와갔잖아요. 이제는 뭐 저희들이 뭘 더 하겠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살아갈 이제 미래 세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오염된 이 공간에서 살아가려면은 더 힘이 안 들겠습니까? 저희들보다는. 우리는 잘 살아왔어요. 우리는 공기 좋고 한 데서 참 재밌게 잘 살아왔는데 얼마나 재밌었어요. 고기 먹고 싶으면 강에 가가지고 고기도 건지다 먹고 뭐 고깃국끼리 먹고 싶으면은 뭐 다슬기 잡아다가 고등국끼리 먹고 뭐 재밌었어요.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은 진짜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 깨끗한 공기를 갖다가 물려줘야 되는데 그지야. 그게 참 어렵네요. 기후위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더 큰 위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열, 가뭄과 홍수, 사라지는 빙하, 바다의 산성화, 산불, 산림. 우리가 지금 당장 온실가스 배출을 중단한다고 해도 거대한 가속을 멈출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이 물질적으로 유한한 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세상은 우리가 무한히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내달리다가 지구의 물질적 유한성을 지금 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무기력한 마음이 들죠. 어차피 달성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노력할 필요도 없지 않을까? 1.5도? 꼭 해야 돼. 돈 되겠어? 이미 끝난 거 아니야? 이대로 버티고 있으면 1.5도가 아니라 1.7도, 1.8도, 2.0도가 더 빨리 오겠죠. 1.6도보다 1.5도가 티핑 포인트는 넘는다 하더라도 훨씬 안전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2도 상승보다 1.9도 상승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유는 충분한 거예요. 그리고 방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IPCC 6차 보고서에서는 여기에서 2030년의 시점을 굉장히 중요시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극단적으로다가 전 세계가 기후 회복력 개발과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극단적인 그런 정책만을 해가서 2030년에 도달을 했다. 그렇게 되면 2030년에서는 다시는 우리는 지속 가능한 그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이 다 차단이 돼버릴 거다라고 그만큼 우리에게 지금 놓여진 이 10년이 너무나도 지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하는 거를 IPCC 보고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우 탈성장과 대한연구소장은 또 다른 해법을 제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는 자료가 플랜 드로우다운입니다. 대기 중 CO2 배출이 늘다가 정점을 찍고 내려가기 시작하는 걸 드로우다운이라고 합니다. 1위가 냉매 교체예요. 에어컨, 냉장고, 냉매가
양은 적지만은 CO2에 비해서 온난화 유발 강도가 한 9,000배 정도 되거든요. 적지만 관리를 잘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자료를 보면은 2위가 풍력 발전이에요. 3위가 음식물 쓰레기 최소화, 4위가 채식 위주 식단이거든요. 이미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온도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은호 청년기후 긴급행동 활동가는 이제는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하지 말지를 고민하자고 제안합니다.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할 건 어쩌면 뭘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유럽에서 이제 플라이쉐임 운동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서 일만의 책임감과 어떤 비행기를 덜 타야지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옷을 계속 사는 거, 우리가 기후변화나 지구온난화 기후위기를 얘기하면서 막 백화점을 보여주거나 자동차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잖아요. 저는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뭘 먼저 중단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피하지 않고 직면할 것인지. 기후위기는 너무 거대하고 멀리 있는 문제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해로 인한 이웃의 죽음, 폭염 속 노동자들의 고통, 너무 많이 올라버린 채소 가격, 우리의 일상 곳곳엔 기후위기로 인한 슬픔이 가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그리 특별하거나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시민뿐 아니라 정부도 기업도 모두가 다양한 방법으로 끈질기게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1.5도 너머의 세상,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KBS 기후재난 특집 다큐멘터리 1.5도 넘어. 지금까지 기획 김용호, 연출 구성 박선영, 영상 김세욱, 그리고 내레이션의 요조였습니다.